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분입니다. 예. 아이고,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장염에 걸렸는지 설사를 몇 번 하고 집안일 빨래나 밥도 좀 먹고 집안일 하다가 장염에 걸려서 기운이 없어서 한숨 자고 어쩌지 그랬더니 2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원래 지금 3시까지 가서 내일 대전 가는 물건을 실기로 했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4시까지 가면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책을 좀 읽고 가자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우, 기운 없어라. 어저께 수단 빠따 오후에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하다가 하고 운동장을 20바퀴 돌고 왔는데 체력이 그래도 좀 늘어났는지 돌고 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소주를 한 잔 했는데 그게 탈이 난 건지 어쩐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고기를 안 익혔는지 어쨌는지 그 장염에 걸려서 조금 기운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오늘 책은 로버트 달 지음, 김순영 옹김, 후마니타스 출판사는 이런 정치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내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로버트 달이라는 분은 이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연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으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평등과 자유와 평등 이렇게 두 개의 가치를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유를 대단히 강조하는 시대에 있죠.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평등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 평등을 놓치면서 혐오와 적의와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극우주의 세력에서도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게 이 평등에 관한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게 아닌가, 가치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례 목차 정도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문,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인가? 1. 서론. 2. 정치적 평등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인가? 3.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4. 감정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 5. 정치적 평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 6. 정치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인가? 7. 정치적 불평등이 약화될지도 모르는 이유.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좋고 중고책으로 싸게 나와 샀는데 정치에 관해서 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짧네요.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운이 없습니다. 제가 설사를 몇 번 했더니 기운이 좀 많이 쭉 그냥 코스모스 501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01조. 자, 우주의 대폭발과 은하의 후퇴 운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진 자연의 간단한 원리 덕분이었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택시기사가 우리 곁을 지나며 경적을 울린다고 하자 택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경적이 일정한 높이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택시가 지나가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높이가 변함을 느끼게 된다. 택시가 다가올 때에는 경적이 고음으로 들리다가 택시가 자기 앞을 지나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저음으로 변한다. 경주용 차들은 보통 시속 20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이 속력은 음속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소리는 공기 밀도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련의 파동 현상이다. 이러한 파동 현상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음파의 마루와 골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점점 고음이 되고 그 간격이 멀수록 저음이 된다. 달리는 차의 관점에서는 비록 일정한 음조의 경적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그 소리의 골과 마루의 간격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 곁을 지나는 차의 경적이 점점 저음으로 변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다. 경주용 차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음파의 골과 마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높아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정차한 차에서 나는 경적 소리의 높낮이를 미리 알고 달리는 차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 그 차의 접근, 후퇴 여부와 속력까지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높이의 변화 정도가 상대 속력과 음속의 비와 간단한 비례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점 찍고 원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그림입니다. 도플러 효과.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내는 소리나 빛은 위의 그림처럼 일련의 구면파를 이루며 멀리 퍼져나간다. 먼저 나온 소리나 빛이 만든 구면파의 반지름이 나중에 나온 것보다 클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물체가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구면파들의 중심도 1에서 6으로 점차 이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B에 있는 관측자에게 구면파와 구면파 사이의 거리가 본래 거리보다 길게 느껴지고 A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반대로 짧게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관측자로부터 후퇴하는 물체가 내놓는 소리나 빛의 파장은 정지했을 경우보다 길어진다. 즉, 후퇴하는 물체는 적색 이동을 보인다. 물체가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파장은 정지 상태의 경우보다 짧아진다. 즉, 접근하는 물체는 청색 이동을 나타낸다. 도플러 효과가 현대 관측 우주론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했다. 그렇군요. 빛 또한 파동의 현상이다. 소리와 다르게 빛은 진동에서도 전파된다. 그렇지만 도플러 효과는 빛에서도 나타난다. 달리는 자동차가 경적 대신에 전후 사방으로 노란빛을 방출한다고 하자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파수가 증가하고 관측자에게서 후퇴할 때는 주파수가 감소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파동에서 인접한 두 골이나 두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 하며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변화 개수를 주파수라 한다.
주어진 매질에서 파동의 전파 속도는 일정하므로 파장이 길어지면 주파수가 감소하고 파장이 짧아지면 주파수가 증가한다. 주파수가 많은 파동이 고음을 낸다. 다시 말해 고음은 파장이 짧다. 빛의 파장과 주파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음파의 경우 주파수의 고저가 음조의 고저로 나타나는데 빛의 경우에는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나 파장의 김이 색깔로 나타난다. 빨강에서 보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감소한다. 그렇군요. 서서 읽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졸릴 것 같아요. 내용이 이놈의 문과놈들 진짜. 네. 이쉬운 것도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서서 읽는 게 훨씬 집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맞췄네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의 속력으로는 빛의 주파수 변화량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빛의 속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면 그 변화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빛의 색깔이 변한다. 차가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감소하여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청색 편의 또는 청색 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반대로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변하여 적색 이동이 생긴다. 주표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이다, 적색이다 하는 표현은 단지 파장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다. 물체 자체의 색깔은 사실 어느 색깔이라도 좋다. 적색 이동이 관측된 은하라고 해서 그 은하의 색깔이 붉다는 뜻이 아니다. 파장의 변화 정도는 물체의 길이 속도에 비례한다. 파장의 변화량을 정지 상태에서의 파장으로 나눈 값이 관측자와 상대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므로 적색 이동량을 측정하여 그 천체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는 도플러 효과에 따른 빛의 적색 이동이 주로 관측됐다. 이 도플러 효과가 현대 관측 우주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 현상이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이 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좀 재밌겠네요. 계속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11세기 초 당시로서는 최대 구경의 반사망원경이 윌슨산 정상에 건설되었다. 이 망원경이 바로 먼 은하들의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게 해주었지만 당시에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윌슨산 정상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데 이때는 악명 높은 스모그도 없었고 시가지의 야간 조명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윌슨산의 밤하늘은 맑고 어두워 천문 관측에 아주 적격이었다. 천문대 건설 당시 망원경의 거대한 부품들을 산 정상으로 옮기는 데에는 노새들이 동원되었다. 노새 몰입꾼은 밀턴 슈메이슨이라는 젊은이였다. 그는 망원경의 기계 장비와 광학 설비는 물론 과학자, 공학자, 고위 관리를 산 위로 나르는 일을 했다. 말을 탄 슈메이슨 말 한 장 뒷부분을 뒷발로 밟고 서서 앞발을 주인의 어깨에 걸친 그의 애완견 흰색 테리어.
그리고 앞장서 가는 슈메이슨을 따르는 노새들의 긴 행렬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언제나 씹는 담배를 질겅거리던 밀턴 슈메이슨은 노름과 당구의 도 같은 인물이었고 흔한 말로 여자께나 후리고 다니성 싶은 사나이였다.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8학년까지 다닌 것이 고작이었지만 슈메이슨은 머리가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이 힘들여 산으로 운반하고 있던 각종 기계들에 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열심히 묻고는 했다. 그는 그쯤 천문대 소속의 한 공학자의 딸과 교제 중이었다. 포부가 기껏 노새머리 수준에 그친 젊은이가 자기 딸을 가까이 하니 그녀의 아버지는 속이 편할 리가 없었다. 슈메이슨은 천문대에서 정기보조원, 건물관리인, 도모의 걸레질하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물론 그 도매는 자신이 끌어올려 새로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어느 날 야간 관측 보조원이 병이 나서 눕게 되자 천문대 쪽에서는 밀턴에게 보조원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날 밤 그는 망원경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과 성의를 충분히 과시할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윌슨산 천문대는 망원경을 조작하고 관측자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밀턴 슈메이슨을 정식 채용한다. 예, 기회가 왔네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유학을 마친 에드윈 허블이 윌슨산에 나타났다. 그는 두뇌전이 빠르고 천문학계 바깥에 발이 넓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미남이었다. 또 옥스퍼드에서 단 1년간 로즈 장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익힌 영국식 억양을 자랑스레 구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 유명해졌다. 나선 모양의 성운들이 섬 우주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허블이다. 섬 우주는 우리 은하와 같이 수많은 별들이 한데 모인 것인데 허블은 어떤 부류의 별들이 절대 광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먼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했다. 거리 측정에 쓰이는 이런 부류의 천체들을 우리는 표준초라고 부른다. 한 망원경에 붙어서 오순도순이랄 단짝치고는 좀 이상했을지 모르지만 허블과 슈메이슨은 만나자마자 서로 장단이 잘 맞았다. 여기서 보면 요즘에 별을 쳐다보면 잘 모르니까 운동장 돌면서 별을 좀 쳐다보거든요. 잘 모르니까 저 별이 그냥 하나의 별인지 아니면 은하 여기서 말하는 은하 섬우주 같은 거 은하단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들은 노웰 천문대의 슬리퍼를 따라서 먼 은하들의 분광 사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질의 은하 스펙트럼을 얻는 데 있어 슈메이슨이 전 세계 그 어느 천문학자보다 유능한 인물임이 판명됐다. 그리하여 슈메이슨은 윌슨산 천문대의 정식 연구원이 됐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과학적 임무들을 속속들이 이해했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으며 천문학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참 우연치고는 장대하네요. 한 인물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 학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결국엔 그래도 자기 업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사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못 받거나 안 받아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혼쭐 냈었겠네. 죄송합니다. 교육을 못 받거나 안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은하 하나에서 오는 빛은 그 은하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방출하는 빛의 총합이다. 별에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외곽부의 대기는 별 내부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들의 빛을 흡수하여 스펙트럼 사진에 여러 개의 흡수선을 만들어 놓는다. 이 스펙트럼 파장을 측정하면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우리 태양과 같은 성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슈메이슨과 허블은 자신들도 깜짝 놀랄 발견을 했다.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모두 적색이동을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적색이동의 정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다. 적색이동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편은 이것이 도플러 효과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하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는 추론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하들이 도대체 왜 후퇴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주에서 유독 특별한 곳이란 말인가? 은하의 사회활동에서 우리 은하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모종의 행패라도 부렸단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지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듯하다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다. 놀라운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은하들 사이의 간격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슈메이슨과 허블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들의 적색이동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것이 우주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돌이켜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우리를 우주 기원의 순간으로 데려갈 이론적 터전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렇네요. 여기 주표시가 있는데요. 은하의 후퇴 운동을 택시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는 식의 이동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왜곡이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역시 서로 멀어질 것이다. 팽창의 결과가 은하의 후퇴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은하에서 관측되는 적색 이동을 달리는 택시가 방출하는 5,000 옹스트롬의 노란색 빛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약간 긴 파장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런 식의 적색 이동이라고 단순히 이해한다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주의 팽창은 은하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간격을 체계적으로 늘려놓는다. 빛의 파장도 공간의 팽창과 더불어 늘어난다는 말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이 통상의 적색 편의와 다를 바가 없을 뿐이다. 옮기니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방송에서 풍선을 부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선을 이렇게 푹 불면 이게 촥 늘어나면서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 점을 예를 들어서 불기 전에 풍선에 이렇게 점을 찍었다 치면 그 점 사이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주 팽창에 대해서.
현대 우주론의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이론은 은하들의 후퇴 운동을 도플러 효과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서 적색 이동은 도플러 효과 이외의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이 그 중의 한 가지 예이다. 빛이 강력한 중력장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잃는다. 그렇게 되면 긴 파장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멀리 있는 관측자에게는 원래의 색깔보다 더 붉게 보인다.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을 갖고 있는 은하들이 우주에 많이 존재하므로 외부 은하의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중력장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면 밀도 역시 당연히 높을 것이며 빛도 더 많이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들은 그 폭이 매우 넓게 마련이다. 그런데 관측된 흡수선들의 폭은 반대로 매우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은하의 적색 이동을 강한 중력장의 효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은하에서 관측된 적색 이동을 그 은하가 후퇴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폭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부분만 아니라 접근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므로 폭발 때문이라면 적색 이동과 함께 청색 이동도 관측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권의 은하를 제외하면 외부 은하들이 모두 거리와 방향에 상관없이 적색 이동만 보여준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천문학자 중에는 은하의 적색 이동 현상을 도플러 효과의 결과로 해석하여 우주의 팽창을 유추해온 일련의 사고 과정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었다. 홀튼 아르프가 그 좋은 예이다.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퀘이사와 은하 또는 은하 한 쌍의 분광 사진을 찍어보면 쌍을 이루는 두 천체의 적색 이동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의 짝을 여러 찾아 우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보이는 별과 성간 티끌의 흔적도 왕왕 발견됐다. 적색 이동이 우주의 팽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두 은하에서 측정된 적색 이동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둘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이다. 적색 이동을 통해 밝혀낸 거리의 차가 심지어 10억 광년인 경우도 있다.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아르프가 찾아낸 쌍들은 순전히 통계적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밝은 은하가 하나 있고 그 은하의 방향으로 먼 곳에 퀘이사가 자리한다면 동일한 시선 방향에 보이기는 하지만 둘의 적색 이동은 크게 다를 것이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단순한 기하학적 연결이 주는 착각에 불과하다.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아르프가 찾아낸 개수가 통계학적 예측보다 과연 얼마나 더 많으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 아르프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예로 우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적색 이동의 값이 작은 은하의 양옆에 퀘이사가 하나씩 있는데 그 둘의 적색 이동은 크기가 거의 같고 은하에 비해 무척 큰 값이었다. 아르프는 이 관측 결과를 근거로 퀘이사들이 우주론적 거리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전방에 있는 은하에서 좌우로 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은하에서 관측되는 적색이동은 단순한 도플러 효과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종의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라고 추론했다. 아르프의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은하에서 검출되는 적색이동을 허블과 슈메이슨의 해석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다. 아르프의 생각이 옳다면 퀘이사의 에너지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신성의 연쇄 폭발이니 거대 블랙홀이니 하는 이상한 가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퀘이사가 우주론적 거리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광도가 매우 높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측을 통해 드러난 적색 이동 현상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아르프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아르프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주의 저 광막한 심연에는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아르프가 제시한 예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하학적 쌍인 것으로 나중에 판명됐으며 일부는 중력 렌즈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은하의 적색 이동 현상을 우주 팽창의 결과도 받아들인다. 옮기니 이때만 해도 많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1980년대니까. 적색 이동을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여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적색 이동이 우주 팽창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적색 이동과는 별도로 우주 배경 복사도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측 사실이다.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미약한 세기의 전파 신호가 잡힌다. 잡힌 전파 신호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면 이 신호를 내는 물질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대폭발 순간의 화구는 우주의 팽창과 더불어 점점 식어왔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 측정한 온도가 식어버린 화구 온도 추정값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 역시 우주 팽창의 훌륭한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의문은 따른다. 정밀한 전파 망원경을 U2 비행기에 실어서 지구 대기의 최상부로 올려보내 하늘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1차적으로 근사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완벽에 가까운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대폭발 순간에 화구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완전 대칭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관측 결과를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에 약간의 비대칭성이 드러났다. 우리 은하수 은하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초속 6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앞으로 드러난 이 비대칭성은 대부분 깨끗하게 설명된다. 이 정도의 속력이면 우리는 100억 년 이내에 천여자리 은하단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가 오면 외부 은하의 연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여태껏 알려진 은하단들 중에서 구성원이 가장 많은 초대형의 은하단으로서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의 보석상자이다. 100억 년이네. 100억 년. 100억 년에 이내에 도달하면 그때는 연구가 한결 수월해질 거라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으로 돌진하고 있을까? 우주 배경 복사를 고공에서 관측한 조지 스무트와 그의 동료들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력작용으로 우리 은하수 은하가 이 은하단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스무트는 그 은하단 내부에
여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은하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은하단이 차지한 공간 역시 2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수백억 광년의 규모라는 것과 천여자리 은하단의 크기가 20억 광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먼 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초은하단들이 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다. 우주의 탄생 초기에 물질 분포에 비균질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지금의 천여자리 초은하단 정도의 질량을 그려모으기에는 우주의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결과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그렇게 거대한 양의 물질이 몰려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것이다. 여기도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의 논지가 명료하지 않다. 완전 대칭인 배경 복사장 안에서 관측자가 움직인다면 운동 방향에서 오는 빛은 청색 이동을 일으키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빛은 적색 이동을 할 것이다. 즉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자의 후방보다 전방에서 약간 더 밝게 보일 것이다. 또한 밝기 차이는 속력에 비례할 것이다. 밝기 분포의 이러한 비대칭 성분을 우리는 쌍극자 성분이라고 부른다. 스무트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서 쌍극자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것을 이용해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운동의 방향은 천여자리 쪽이었고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질량은 속력에서 가늠할 수 있었다. 옮기니 따라서 스무트는 대폭발 당시 우주의 물질 분포는 상당한 수준의 비균질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가 수행한 우주 배경 복사의 고공 관측 결과가 자신의 예상에 걸맞는 수준의 비균질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질량으로부터 그는 우주 초기 물질 분포가 심하게 불균일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로 열고 나중에 은하 규모의 구조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비균질 분포가 우주 초기에 있었다고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작은 초기 우주의 상태에서도 물질 분포의 교란이 있었느냐는 현재의 관측 기술로 확인할 길이 없다. 가로 닫고 이것은 하나의 패러독스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뭐가 패러독스인지도 전 잘 모릅니다. 주표시가 은하가 천여자리 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막대한 양의 질량이 몰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의 고공 관측 결과에서는 그러한 규모의 비균질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 관측에서는 다양한 척도의 비균질 분포 구조를 우주 배경 복사에서 검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측 결과가 우주론의 제한 조건으로 쓰인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거의 동시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대폭발이 있었다면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이고 흥미롭긴 한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든다. 이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과학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네. 안 돼. 이 자식. 안 돼.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 문제에는 답이 없다고 하고 한 단계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신은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예, 이런 거는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문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상황은? 그 당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결하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 문제에는 답이 없다 하고 한 단계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신은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어느 문화권이든지 창조 이전의 세상과 세계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갖고 있다. 세상이 신들의 짝짓기에서 만들어졌다라거나 우주의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식의 소박한 우주관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신화들은 우주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바를 따라 했다는 순진한 상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각지의 5개 신화에서 각각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완성도 면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태평양 해양 문화권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인용입니다. 태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겁의 암흑과 함께 있었다. 무성하게 얽혀서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숲처럼 밤은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가로 열고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아란족의 위대한 아버지 신화 가로 닫고 모든 것이 그 다음 인용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의 허공에 가만히 떠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에는 텅 빈 허공만이 걸려 있었다. 가로 열고 쾌체 마야족의 성전 포폴부흐 이거 가로 닫고 이건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텅 빈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이 나 아레안이 하늘에 홀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아직 배고픔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가로 열고 길버트 군도 마이아나족의 신화 가로 닫고 그 다음 태초에 거대한 우주알이 있었다. 알 속에는 혼돈이 있었다. 그 혼돈에 방고가 떠다니고 있었다. 방고는 아직 깨어나기 전의 신성한 태아였다. 방고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몸은 오늘날 우리의 4배나 되는 거구였다. 그는 들고 나온 망치와 끌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의 모습으로 다듬어 놓았다. 가로 열고 중국 방고 신화 3세기경 가로 닫고 그 다음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고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투명하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칙칙한 것들은 굳어 땅이 되었다. 순수하고 고운 물질은 한데 어울리기는 쉬웠지만 칙칙하고 무거운 물질이 뭉쳐 무엇인가 만들어지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그 까닭에 하늘이 먼저 완성되고 나중에 땅의 틀이 잡혔다. 하늘과 땅이 허공 중에 서로 만나고 모든 것들이 미완의 모습 그대로였을 때 누가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비롯하여 생겨났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이다. 모두가 바로 그 하나에서 나타났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중국 회남자 기원전 1세기경 가로 닫고 이 신화들은 인간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뻔뻔함을 잘 드러낸다. 여기에 예시된 고대 신화들의 우주관과 현재의 대폭발 우주론 사이에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과학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제안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하고 관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창조 신화들의 응분의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어느 문화권이든 사람들은 자연에 내재하는 주기성을 즐기며 그 주기성을 최대로 활용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의 주기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수십 년 세월의 인생에도 주기성이 있다면 영겁의 신의 세계라고 주기성이 없으란 법이 있겠는가? 인류 문화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힌두교만이 코스모스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주가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대 우주론이 밝힌 시간 척도와 비슷한 크기의 척도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신두교이다. 과학과 신두교의 시간 척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일 것이다. 일상의 하루는 낮과 밤 24시간이다. 24시간이다. 그러나 브라흐마의 하루는 지구인의 시간으로 86억 4천만 년에 해당한다. 86억 4천만 년이라니. 이것은 지구나 태양의 나이보다 긴 시간이고 우주가 대폭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간의 절반도 넘는 참으로 장구한 시간이다. 신두교의 가르침은 브라흐마의 1년보다 더 긴 세월도 언급한다. 네.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이 숫자 개념은 아주 무지막지하죠. 네. 이런 인도의 우주관을 불교에서는 많이 차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다께서 설하는 와중에 이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1겁, 2겁, 3겁 어쩌고 하면서 40겁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이 겁이라는 단위가 어마어마한 단위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근데 마음에 관한 주관에 관한 시점을 갖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이런 우주의 뭐 태어남과 뭐 시간과 이런 거에 큰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집착에 빠지면 막상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하여 그런 집착에 빠지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를 대면서 너가 화살에 맞았으면 화살을 빼고 치료하는데 집중해야지.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고 누가 쐈고 그런 무슨 이유로 쐈고 이런 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우주를 어떻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하는 방법이 없다. 그때 당시로는 것을.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실온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어떻게 관측하고 측정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생각 해봐야 다 헛된 생각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라. 마음과 우주는 통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주가 신의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심오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생각에는 누구나 심오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신은 브라흐마의 1년이 100번 지난 다음에 스스로를 분해하여 꿈 없는 잠의 세계와 합일한다. 그러면 우주도 스스로를 해체해서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 브라흐마의 1세기를 지낸다. 그 다음에 신은 잠에 빠진 스스로를 꿈틀거리며 깨워 자신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다시 우주적 꿈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 세계들은 각각 우주적 꿈을 꾸는 무수한 신들이 있다. 그리고 이 세계들에는 각각 우주적 꿈을 꾸는 무수한 신들이 있다. 그런데 신두교의 이 위대한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 어찌 보면 더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의 꿈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꾸는 꿈의 소산일지도 모른다는 가르침이다.
신이라는 건 현재 연구 결과로는 요청됐다 라고 보입니다. 인류가 농업혁명에 성공하고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집단 생활이 10,000명이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거기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라는 의견이 요즘에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뇌과학 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 문화에는 신이 많은데 같은 신일지라도 그 현현 양식이 다양하다. 11세기에 만들어진 촐라 왕조의 청동상에서 우리는 시바신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바신의 여러 현신 중에서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창조를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 가장 우아하고 장대하다. 시바의 우주적 춤을 모티브로 한 이 청동상에서 시바신은 4개의 손을 가진 춤의 제왕 나타라자로 나타난다. 위로 치켜든 오른손은 창조의 소리를 내는 북을 들고 왼손은 화염을 쥐고 있다. 널름거리는 불꽃의 혀는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우주도 수십억 년 후에 다시 멸망함을 상징한다. 심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신상들에서 나는 현대 천문학에서 태어날 각종 아이디어의 전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시간 개념도 아득한 과거에서 때로는 먼 미래로 넘나든다. 100만 년 이상의 과거를 언급한 유적이 하나 있다. 마야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의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유적은 4억 년 전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에 언급된 사건 자체는 신화적 설화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의 척도에서 우리는 마야 문명의 비범성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나이가 겨우 수천 년이라는 성서적 사고의 오류를 유럽 문명이 겨우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인류사의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보다 1000년 전에 마야 문명은 이미 100만 년의 세월을 생각할 줄 알았고 인도인들은 수십억 년을 상상할 수 있었다. 기독교 비판적인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죠. 겨우 수천 년이라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가 또는 이 인류의 역사가 세상 아무튼 뭐 상상력은 그걸 아직도 믿고 성경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주는 대폭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주가 영원무군 팽창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우주 팽창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춘 다음 팽창의 방향을 바꿔 수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 내재하는 물질의 밀도가 어떤 인계값보다 작으면 현재 후퇴 운동 중인 은하들 사이의 중력이 팽창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우주의 팽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빛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이 우주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면 후퇴하던 은하들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서 인도의 창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우주적 주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소위 잃어버린 물질의 후보로서 블랙홀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밀도가 매우 낮고 온도가 지극히 높은 물질도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쉽게 걸리지 않는데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저밀도 고온의 물질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이용한 관측으로 검출할 수 있는 천체들의 총 질량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우주에 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것이다. 수축과 팽창의 새로운 주기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코스모스. 그것은 바로 인도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주의 실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가 바로 그렇게 진동하는 우주라면 대폭발하는 우주의 창조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전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최후의 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재밌네요. 네, 이런 거는 재밌어요. 체크를 좀. 지금 일하러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 부분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편 자, 만일 빛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이 우주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면 후퇴하던 은하들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서 인도의 창조 신화에서 볼 수 있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우주적 주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소위 잃어버린 물질의 후보로서 블랙홀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힉스 물질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얼마 전에 발견했다 그러던데 힉스 입자를. 밀도가 매우 낮고 온도가 지극히 높은 물질도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쉽게 걸리지 않는데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저밀도 고온의 물질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이용한 관측으로 검출할 수 있는 천체들의 총 질량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우주에 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것이다. 수축과 팽창의 새로운 주기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그것은 인도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주의 실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가 바로 그렇게 진동하는 우주라면 대폭발은 우주 창조의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전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최후의 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예, 참 신기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있고 이 뒤부터는 조금 더 좀 쉬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내용 같이 읽느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